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S&P 500은 이렇게 0.14%, 나스닥은 0.09% 오르는 등 지수에 있어서 큰 흐름은 없었는데요. 그 가운데 섹터의 관점에서 보면은 반도체 쪽에서는 언더퍼폼 해줬고요. 여기 에너지 쪽에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슈퍼 땡스 부분으로 이틀에 걸쳐서 저에게 이렇게 큰 돈을 후원해 주셨고요. 따뜻한 글과 함께 저를 응원해 주신 버건디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큰 수익을 내신 점 정말 축하드립니다. 버건디님 외에 저와 저희 멤버십 분들 모두 마찬가지로 모든 분들이 투자하는 빅테크를 대상으로 과거에 투자를 했지만 모두가 싫어하는 섹터인 에너지 섹터를 대상으로 해서 최근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왔습니다. 에너지 쪽의 ROE는 업계 최상으로 타 섹터 대비 부채는 가장 낮고 수익률은 가장 높으며 정말 이상하게도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는 주식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수익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저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어제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옵시디언 에너지와 같이 경기 침체한 이유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미움을 받아온 나머지 주식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하루빨리 돈을 벌어야 하는 투자는 떠났고요. 경기 침체는 오지 않고 사우디와 러시아의 꾸준한 감사 정책과 함께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죽지 않고 재반등을 하자 여기 이렇게 falling wedge 패턴으로부터 브레이크아웃을 해주었고요. 이렇게 골든 크로스를 결국 보여줌에 따라서 훌륭한 퍼포먼스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을 시작한다는 이유만으로 꾸준히 매집해온 것은 아닙니다. 이미 펀더멘탈 관점에서 원유 섹터는 다른 섹터 대비해서 훨씬 강함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꾸준히 보여줘온 만큼 기회는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미국의 SPR과 원유 재고량인데요. SPR은 여기 점선이고 이것은 원유 재고량으로 미국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유가를 낮추기 위해 전략 비축유인 이 SPR을 저렴 가격에 풀어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이렇게 어마무시한 SPR의 양이 방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량이 쌓이기는커녕 계속 줄어왔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재고량은 보시는 것처럼 2015년의 수준까지 하락했고요. 그때는 심지어 이렇게 SPR이 방출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역사적으로 첫 번째로 어마무시한 SPR의 양이 방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량이 쌓이지 않고 이렇게 올타임 로우 수준으로 하락했고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렇게 더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것은 원유 펀더멘탈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원유를 투자하면서 많은 소문을 들어왔습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유가는 올라갈 수 없다고 들었지만 실제로 중국에서의 원유 수요는 이렇게 2023년 신고장을 갱신했다고 할 정도로 원유 수요는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고요. 사우디가 자체적으로 감산을 한다고 했을 때 뉴스에서는 1개월만 하고 끝날 것이라는 얘기가 난무했는데 역사적으로 사우디가 감산을 하면은 감산 정책은 평균적으로 이렇게 23개월이 지속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우디가 감산을 자체적으로 1개월만 하고 끝낼 것이라는 분석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할 정도였고요. 오펙의 감산 정책을 기준으로 봐도 오늘날 기준으로 10개월 동안 감산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오펙의 감산 정책이 단기간에 끝날 확률은 굉장히 낮았던 것이죠. 감산을 계속하면 재고량은 바닥이 날 것이고 제가 저희 네이버 멤버십 분들 상으로 분석드렸던 것처럼 재고량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반대로 이렇게 유가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의 평균 감산 기간은 무려 23개월이니 2013년 12월까지 감산을 하고 끝마친다가 아니라 2024년 중순까지도 충분히 이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제가 멤버십 분들께 이전에 공유드렸었던 대로 여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원유 섹터는 이제 골든 크로스를 맞이했다라고 이제서야 분석을 했고요. 나스닥과 같은 성장주가 아니라 원유 섹터야말로 펀더멘탈과 차트 모든 부분에서 대세의 상승적인 조건에 맞아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기관 전략 리포트는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돈을 주고 사서 일본이나 독일, 미국 등 전 세계를 기관으로 하루 단위로 전략 리포트를 꾸준히 받아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들의 최신 데이터들은 저를 응원해주시는 저희 멤버십 분들께는 하루 단위로 제가 꾸준히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원유 섹터의 경우는 펀더멘탈이나 차트, 그리고 매크로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곳이야말로 대세의 상승의 조건을 다 만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 침체가 아니라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아이러니하게 골디락스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110 이상 올라가지 않는 이상 수요 파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원유 섹터의 전망은 훌륭하며
여기 9월 7일 MUFG 기관에서는 1970년, 2000년에 나온 슈퍼사이클까지도 이번에 재현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반해서 일반 성장주의 펀더멘탈은 매우 약합니다. 가장 먼저 코어 PCE와 30년 국채금리와의 상관관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파란색은 30년 국채금리이고 하얀색은 코어 PCE인데요. 1975년부터 지금까지 여기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지금처럼 이렇게 30년 국채금리가 코어 PCE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렇게 4.2%를 갱신하고 있는 30년 국채금리는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여전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시장이 원하는 대로 여기 인플레이션이 가라앉으면서 코어 PCE가 떨어지고 30년 국채금리 밑으로 가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코어 PCE가 유가로 인해서 하락하지 않고 지금의 상태를 유지해주거나 오히려 반등을 이렇게 해준다면 30년 국채금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고요. 지난 10년 동안 보여줬던 평균 스프레드가 이렇게 최소 1.5% 이상이었기 때문에 코어 PCE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30년 국채금리는 4% 말에서 5%까지도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코어 PCE는 물론 유가에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헤드라인 PCE가 유가와 음식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요. 헤드라인 CPI가 올라감에 따라서 기업들이 물가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과정에서 코어 PCE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유가의 흐름은 간접적으로 코어 PCE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0년 국채금리와 성장주인 QQQ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서로 반대의 상관계를 갖고 있는 상태로 30년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QQQ는 반대로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으니 펀더멘탈은 불안정한 것입니다. 국채를 기준으로 바라봤고요. 그럼 이제 유동성을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란 색깔은 S&P 500이고요. 흰색은 전 세계 유동성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잘 보시면은 유동성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상태인데 S&P 500은 반대로 상승을 하면서 다이버전스를 그리고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맨날 펀더멘탈에 따라서 흘러가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국 펀더멘탈에 수렴하는 것이 또 주식입니다. 저는 개인 투자이기 때문에 시간을 무기로 해야 하는 투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과 주가가 이렇게 다이버전스를 보일 때는 특히나 조심해야 한다고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과거에도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일어난 적이 사실이 있었고 그 뒤에는 한꺼번에 주가가 이러한 괴리감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줘 왔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2018년쯤에는 유동성이 이렇게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만 그것을 무시하고 주가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펀더멘탈 관점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괴리감이 나타났을 때 조심하기로 했겠지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자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그러한 흐름을 한꺼번에 이렇게 반영을 결국 해 주었고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유동성의 흐름과 주가의 흐름이 너무 큰 괴리감을 보여주자 결국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렇게 큰 폭으로 반영을 또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가와 유동성 간의 괴리감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8년의 유동성이 떨어지는 와중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자 대세 상승장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일반 성장주를 대상으로는 이렇게 펀더멘탈이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2022년의 하락폭을 전부 만회시켜주고 그 이상 날아가는 이러한 대세 상승장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만 이렇게 유동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대세 상승장으로 정말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분석을 공유드리고 싶지만 이제 주말이고 또 영상 중간중간에 본의 아니게 등장한 딸 아기를 데리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분석들은 텔레그램과 네이버의 멤버십 분들 상으로 남겨놓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 공략이 샵 들어갔습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